자, 드디어 한국사 동영상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동영상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제 성장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교과서에는 많은 내용이 남겨져 있지만 이것을 좀 축약시켜서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학습 목표는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알아두는데 특히 제1차,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제3,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 나타난 정책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북한 사이에 전개된 통일을 위한 노력, 요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게 된 시기는 바로 박정희 정부 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박정희 정부는요, 어떠한 경제 정책을 내세웠냐면 정부 주도의 수출 중심의 공업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고요. 자, 보통 1960년대에는 이제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죠. 자, 일단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66년까지였는데요. 이 시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 그러니까 경공업이죠. 의류라든가 신발, 합판이라든가 이러한 완구류라든가 이러한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육성됐지요. 2차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이제 경부고속국도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주력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특히 경공업을 육성했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주로 1960년대인데요. 이때는 경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베트남 특수 호황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수출 증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1970년대가 거의 해당하는데요.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 중화공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차 때는 주로 경공업 중심이고요. 3, 4차 때는 중화공업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규모의 주로 경상도 해안 지역에 대규모 중화공업단지가 건설되었고, 그래서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즉 2,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1970년대 말에 중화공업 비중이 경공업을 추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화공업에 너무나 집중적인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석유 파동이 있게 되면서 1970년대 말에는 또 경제적인 위기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를 보게 되면요. 바로 전두환 정부 시기겠죠. 80년대 후반에 아주 수출에 유리한 그러한 그 대외적인 환경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삼저호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암울했던 시기지만 경제적으로는 비약적인 성장합니다. 그 원인이 삼저호황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러한 매우 호의적인 국제 정세에 힘입어서 80년대도 역시 고도 성장하게 됩니다. 자, 90년대 이르게 되면 드디어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선진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진국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에 가까이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미 이승만 정부 때부터 관행화돼 있던 정경유착, 이러한 재벌의 방만한 기업 운영 등으로 인해서 결국 대기업들이 하나 둘씩 이제 부도나게 되는 것이죠. 한보 철강을 비롯해서 쌍방울, 혜태, 산미, 이러한 큰 대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외국 자본들이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드디어 1997년 IMF라고 불리는 외환 위기를 발생해서 우리는
단군 이래 최대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러한 그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농민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의 경제 성장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또 일어나겠죠. 자, 일단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전개됐냐면 박정희 정부 시기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죠.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정신을 토대로 해서 농촌 환경 개선, 소득 증대 사업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본격적인 농민 운동의 시작은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 계기로 확산되게 됐습니다. 자, 정부에서 고구마를 심으라라고 막 요구를 해서 막 심었더니 나중에 이게 너무 많이 심어서 고구마 값이 폭락을 하게 된 거예요. 농민들은 정부 말을 믿고 열심히 심었는데 고구마 원가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고구마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농민운동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농민운동을 살펴봤고요. 노동운동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도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이 강요가 되었죠. 따라서 노동자들은 그들이 가져야 하는 권리마저도 얻지 못하고 아주 열악한 근무 환경 또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970년에 이러한 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분신하기도 했었죠. 자, 이런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학생과 지식인의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이 본격화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이것이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었고요. 한편 유신 시기에 있었던 YH 무역 사건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YH 무역 사건은 결국 유신 체제의 붕괴로 연결되기도 했었고요. 특히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면서 대다수 직장에서 노동조합, 노조가 결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민노총이라고 딱 약자로 부르는데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도 만들어지게 되고 교사들도 전교조를 조직하고 이것이 합법화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IMF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대중 정부 때에는 노사정위원회도 구성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쭉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살펴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남북 화해와 협력, 바로 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 후에는 당연히 남북 간의 적개심이 고조가 되었죠.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4.19 혁명 후에는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민간 차원에서 평화적인 통일운동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구호도 외치는데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 스스로 외세가 아닌 우리 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라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는요, 반공을 내세웠기 때문에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쳤고 북한 역시 남조선을 적화하자라고 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도록 해서 통일을 하자라는 이런 통일 방안을 내세웠었기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는 매우 갈등이 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게 되는 계기는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7.4 남북 공동성명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발표가 되었냐면, 세계사적으로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면서 냉전 체제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냉전 체제 완화라고 하는 세계사적인 변화에 발맞춰서 남과 북도 이제 더 이상 대결하지 말고 우리 대화하고 통일을 위해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1972년
남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비밀리에 북한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여기서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자, 이 통일의 3대 원칙은 뭐였느냐면 바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었습니다. 즉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외세의 간섭 없이 미국과 소련 얘네들을 다 배제하고 우리 힘으로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자라는 거죠. 자주적인 통일. 그 다음에 무력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주장했었고요. 이를 위해서 민족이 단결하자라고 하는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했다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7.3 공동성명의 3대 원칙, 자주적인 통일, 평화적 통일, 민족 대단결에 합의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실무적인 협상을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도 설치가 됐습니다만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안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결국 더 이상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남북대화는 중단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7.4 남북 공동성명은 통일에 관해서 남한과 북한이 최초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자, 우리 7.4 남북 공동성명 꼭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우리 7.4 남북 공동성명의 내용입니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한다. 자주적의 동그라미. 자, 통일은 상대를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된다. 평화적 방법. 자,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전두환 정부 때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노태우 정부 때는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 냉전 체제가 붕괴되는 시기가 옵니다. 소련이 해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에 맞춰서 이제 남한과 북한도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되는데 특히 1991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되는데요. 이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정부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4 남북공동성명은 문서로 한 것이 아니라 공동성명,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문서로 합의한 것은 바로 남북기본합의서가 처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은 남한과 북한의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한다. 그리고 무력으로 통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합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김영삼 정부 때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 등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됩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이른바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내세우게 되죠. 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요. 특히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가 됩니다. 처음으로 남한과 북한의 정상에 맞는 것이죠.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동안 영상 보고 듣고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라요.